캄보디아가 태국을 향해 중국산 다연장 로켓 200발을 퍼부었습니다. 단 48시간 만에 피난민 50만 명이 발생했고 태국 국경 도시 3곳이 불바다가 됐죠. 중국은 캄보디아 뒤에서 태국은 일주일도 못 버틴다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태국이 꺼내든 카드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태국 공군이 한국산 정밀 유도 폭탄을 장착하고 출격한 순간 캄보디아의 핵심 군사거점 5곳이 동시에 사라졌죠. 그 소식에 베이징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단 72시간 뒤 한국 무기에 캄보디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꺼낸 비장의 카드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미국 국방정보국에서 25년째 동남아시아 지역 분쟁을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죠. 소련이 무너지는 걸 지켜봤고 이라크 전쟁의 시작과 끝도 기록했습니다.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서 제국이 흔들리는 순간도 목격했어요. 하지만 2025년 12월 제 책상 위에 올라온 보고서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휴전이 깨졌다는 긴급 상황 보고였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두 나라는 프레아비히어 사원을 두고 수십 년째 충돌과 휴전을 반복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에 찍힌 위성 사진이 저를 멈춰 세웠어요. 캄보디아 국경 인근에 낯익은 형태의 장비가 줄지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산 다연장 로켓 PH-13이었죠. 저는 그 무기의 재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거리 최대 130km, 12발 동시 발사가 가능한 괴물이었어요. 한 번 일제 사격을 하면 0.67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약 20만 평에 달하는 지역을 단숨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화력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국제보고서에 공식적으로 찍힌 순간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죠. 문제는 그 로켓의 사정권이었습니다. 태국 국경에서 130km 안에는 군사시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공항이 있었고 병원이 있었고 학교가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사는 도시 외곽 전체가 그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었죠. 태국 당국의 내부 평가 문서가 저희 손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군사 위협이 아니라 민간 재앙이라고요. 저는 화면을 확대해서 국경 지역 도로를 살펴봤습니다. 차량 행렬이 끊이지 않았어요. 트럭, 승용차, 오토바이, 심지어 손수레까지 보였습니다. 줌을 당기자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죠. 아이를 아는 어머니, 짐을 진 노인, 뛰어가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50만 명이 짐을 챙겨 피난길에 올랐다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5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워싱턴 DC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집을 버리고 떠난 겁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생각했죠. 이건 단순한 국경 충돌이 아니라고요. 전면전의 문턱에 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군 전투기가 출격했고 국경 지역에 대한 공습이 시작됐어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F-16 전투기가 폭탄을 투하하는 장면, 지상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장면이 전 세계 뉴스에 동시에 나갔죠. 캄보디아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포격 영상을 공개하며 태국의 선제 공격을 규탄했어요. 양측의 발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태국은 자위권 행사라고 했고 캄보디아는 침략 행위라고 맞섰죠. 국제사회는 당황했습니다. UN 안보리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지만 결론은 나오지 않았어요. 중국은 캄보디아 편을 들었고 미국은 태국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쪽도 직접 개입하겠다고는 하지 않았죠.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25년 동안 수많은 분쟁을 분석해왔지만 이렇게 빠르게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휴전 중재가 있었는데도 교전이 멈추지 않는다는 건 양측 모두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산 다연장 로켓의 전진 배치는 명확한 신호였죠. 캄보디아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위성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PH-13 발사대가 위장막 아래 숨겨져 있었지만 열화상 이미지에서는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발사 준비 상태로 보였습니다.
언제든 버튼 하나로 130km 밖의 도시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저는 보고서 말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면전 가능성 상향 조정이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50만 명의 피란민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들 중 대부분은 왜 자신들이 떠나야 하는지도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정치인들의 결정, 장군들의 명령, 그리고 먼 나라에서 만들어진 무기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추가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태국 공군의 공습 결과 분석이었어요. 폭격은 성공적이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문장 아래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었죠. 폭격이 성공적이었다는 건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는 동료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태국이 빠르게 승기를 잡을 거라고 했어요. 다른 누군가는 캄보디아가 중국의 지원을 받아 장기전으로 끌고 갈 거라고 예측했죠.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지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요. 20만 평을 한 번에 날릴 수 있는 로켓이 민간 시설을 향해 배치된 상황에서 전쟁의 승패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누가 이기든 지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이미 파괴될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빨간 펜으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도시 하나가 통째로 위험해진 상황이라고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태국이 이 위협에 같은 방식으로 맞설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가장 먼저 깨달았거든요. 중국산 로켓에 중국산 로켓으로 대응한다면 결국 양쪽 모두 초토화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태국 공군의 무장 목록에 낯선 이름이 하나 적혀 있었죠. 한국산 정밀 유도폭탄 KGGB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한국산 정밀 유도폭탄 KGGB라는 이름을 처음 본 순간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방정보국에는 전 세계 무기 체계에 대한 방대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KGGB에 대한 정보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활공 유도폭탄이라는 기본적인 정보와 몇 가지 재원만 있을 뿐이었죠. 저는 의아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방산 강국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동안 크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K 전차나 K9 자주포 정도는 들어봤지만 정밀 유도 폭탄 분야에서 한국이 두각을 나타낸다는 건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무기가 실전에 투입됐다면 이건 단순한 수출 실적이 아니라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변수였죠. 그날 밤 저는 태국 공군의 공습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분석했습니다. 폭격 지점의 정확도가 유난히 눈에 띄었어요. 일반적인 무유도 폭탄이었다면 이 정도의 정밀도는 절대로 불가능했을 겁니다. 분명히 뭔가 다른 무기가 사용된 게 틀림없었죠. 저는 보고서에 KGGB 실전 투입 가능성이라고 적어 넣었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현장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문제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긴급 회의에 소집됐습니다. 국방정보국 본부 3층에 위치한 대형 브리핑룸이었죠.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스크린이 시야를 가득 채웠어요. 태국 공군 전투기의 공습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고 폭탄이 투하되는 순간 지상에서 화염이 치솟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폭발 장면이 아닌 완전히 다른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떠 있는 숫자였어요. 피란민 50만 명이라는 글씨가 빨간색으로 계속 깜빡이고 있었죠. 이 숫자는 더 이상 추정치가 아니라 유엔 난민기구가 공식 확인한 수치였습니다. 이미 바뀌지 않는 냉엄한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회의실에는 15명 정도가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보, 국무부 동남아 담당관, 합참 소속 대령 2명, 그리고 저처럼 분석관 몇 명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긴장감보다는 피로감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모두가 이 복잡한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싶어하는 눈치가 역력했죠. 회의가 시작되자 국방부 차관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태국 공군의 공습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보고서에 어떤 톤으로 담을 것인지가 오늘 회의의 주요 안건이라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쟁이 진행 중인데 우리는 문서의 문구를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답답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첫 번째 발언자는 국무부 관계자였습니다.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성과는 인정하되 과장하지 말자고 운을 뗐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는데 플랫폼은 미국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즉시 알아챘어요. 태국이 운용하는 전투기는 미국이 만든 것이었고, 그러니까 이번 공습의 성공은 미국 시스템의 우수성으로 포장하겠다는 뜻이었죠. 저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태국이 사용한 무장에 대해 질문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분석한 바로는 한국산 정밀 유도폭탄이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보고서에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냐고 물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무기 명칭은 최소화하고 플랫폼 성능 중심으로 정리하자고 대답했어요. 저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분석이 아니라 편집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사실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결론에 맞춰 사실을 재배열하는 작업에 불과했죠. 25년 동안 이런 회의를 수없이 겪어왔지만 오늘따라 유독 불편한 감정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KGB라는 무기가 정말로 전쟁의 양상을 바꿨다면 그건 반드시 기록되어야 할 사실이었으니까요. 회의 중간에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가 메모 한 장을 들고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정보 담당 부서에서 온 긴급 업데이트였어요. 메모가 테이블 위로 전달되는 동안 회의실 전체가 잠시 조용해졌죠. 차관보가 메모를 읽더니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캄보디아가 기존에 배치한 중국산 다연장 로켓에 더해서 정찰 드론과 자폭 드론까지 추가로 전진 배치하기 시작했다는 정보였어요.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이게 퍼지면 동남아 전체가 흔들린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중국이 캄보디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건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드론 전력까지 대규모로 증강하고 있다는 건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뜻이었죠. 회의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고서 문구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주요 관심사였어요. 하지만 중국의 추가 개입이 확인되자 회의의 핵심 질문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가 이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이 더 커지지 않느냐로 초점이 이동한 거죠. 저는 화면에 떠 있는 50만이라는 숫자를 다시 한번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서는 여전히 답이 아니라 문구 조정만 끝없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표현을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고 했어요. 다른 누군가는 태국의 성과를 축소해서는 동맹국으로서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맞섰죠. 저는 점점 답답해지는 감정을 억누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결정되는 건 현실이 아니라 문서였고 그 문서가 만들어지는 동안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어젯밤 분석했던 KGB의 성능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 무기가 정말로 중국산 로켓과 드론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어요. 전쟁을 확대하지 않으면서도 위협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만 알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회의가 1시간째 계속 이어지고 있었지만 결론은 여전히 나지 않았어요. 모두가 자기 부서의 입장만 되풀이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죠. 저는 앞에 놓인 서류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번 하고 나서 입을 열었어요. 제가 말을 시작하자 회의실 전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보고서로는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제가 직접 태국으로 가겠습니다. 한국 무기가 진짜로 전쟁을 줄일 수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죠. 잠시 정적이 흐르는 동안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는 반면 다른 누군가는 시선을 피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차관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는데 그의 표정은 승인도 거부도 아닌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은 채 회의를 속개했지만 저는 그 순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 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보고서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는 거리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곧바로 출장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항공편을 예약하고 태국 국방부와의 연락 채널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그날 밤새 짐을 쌌는데 새벽 비행기를 타야 했기 때문에 잠을 잘 시간조차 없었죠. 짐을 싸면서 저는 계속 같은 생각을 되뇌었습니다. KGGB가 정말로 제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성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또 하나의 과장된 방산 마케팅에 불과한 걸까요? 다음 날 새벽 저는 방콕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가는 걸 바라보면서 저는 아직 몰랐어요. 태국에서 무기를 보러 갔다가 무기보다 더 무서운 절차를 목격하게 될 줄은요. 한국이 만든 건 단순한 폭탄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다루는 완전히 다른 방식 그 자체였죠.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내린 건 현지 시간으로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태국 국방부에서 보낸 차량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운전사는 영어를 거의 못했지만 목적지가 어딘지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듯 했죠. 차는 방콕 시내를 벗어나 북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약 3시간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캄보디아 국경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공군 기지였어요. 저는 폭탄을 보러 온 거였습니다. 활주로에 늘어선 전투기들, 무장을 적재하는 장면, 조종사들이 브리핑을 받는 모습을 기대했죠. 25년 동안 수많은 군사시설을 방문해 왔으니까 대충 어떤 광경이 펼쳐질지 예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저를 맞이한 건 무기고가 아니라 회의실이었어요. 기지 본부 건물 2층에 위치한 작은 방이었는데 창문으로 활주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끈 건 창밖의 전투기가 아니라 책상 위에 놓인 물건이었죠. 폭탄 대신 두꺼운 바인더 3권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어요. 태국 공군 교관이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자기소개를 한 뒤 바인더 중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이건 KG 계열 무장 운용 교육 기준입니다. 라고 설명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무기 설명서겠지, 스펙이랑 사거리 같은 거 적혀 있을 거야 라고요. 하지만 바인더를 펼쳐보는 순간 제 예상은 또 한 번 빗나갔습니다. 거기에는 무기의 재원이나 성능이 아니라 훈련 절차와 반복 기준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조종사가 이 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몇 시간의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하는지, 실제 투하 훈련은 몇 회 이상 해야 하는지, 심지어 투하 후 복귀까지의 절차가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었죠. 저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점점 당혹스러워졌습니다. 2번째 바인더는 더 이상했어요. 표적 목록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대신 표적 우선순위 고정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순위는 지휘 및 통신 시설이었고 2번째는 탄약 저장소, 3번째는 로켓 발사대였죠. 저는 목록을 훑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병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교관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병력은 목록에 없느냐고요? 교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옆에 서 있던 태국 공군 장교에게 시선을 보냈어요. 장교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목표는 살상이 아니라 마비입니다. 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펜을 들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어요. 미국식 사고방식에서 전쟁의 목표는 적을 제압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많이 파괴하고 더 많이 무력화시키는 게 승리의 척도였죠. 하지만 이 문서들이 말하는 건 전혀 달랐어요. 적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적의 시스템을 멈추는 것, 그게 목표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이게 실제로 작동하는 전략인지 아니면 그냥 서류상의 이상론인지 판단할 수가 없었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더니 한 사람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태국 장교가 그를 소개했어요. 한국 측 운용 책임자 김도윤이라고요. 그는 5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말수가 적고 표정도 크게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인더를 넘기는 손놀림에는 수십 년의 경험이 묻어 있었죠. 김도윤이 3번째 바인더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30년 동안 현장에서 수정된 겁니다. 라고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했거든요. 그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실수는 항상 같은 지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점마다 체크 항목을 넣었습니다. 라고요. 저는 체크리스트를 들여다봤습니다. 투하 전 확인사항, 투하 중 확인사항, 투하 후 확인사항이 각각 20개 이상씩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항목들도 있었죠. 예를 들어 표적 좌표와 민간시설 좌표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또 기상 조건에 따른 투하 각도 조정표도 있었습니다. 저는 김도윤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모든 걸 매번 확인하느냐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번도 빠뜨린 적 없습니다. 라고 답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건 무기 설명이 아니었어요.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철학이었죠. 미국에서는 정밀 유도폭탄이라고 하면 성능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원형 공산 오차가 몇 미터인지, 사거리가 얼마인지, 관통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숫자로 나열하죠. 하지만 이 회의실에서는 아무도 숫자를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절차를 말하고 순서를 말하고 확인 사항을 말했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김도윤이 한 가지를 더 보여줬습니다. 투하 중지 조건표라는 문서였어요. 어떤 상황에서 공격을 중단해야 하는지가 상세하게 적혀 있었죠. 민간인 존재 가능성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 기상 조건이 정밀도를 보장하지 못할 때, 표적 식별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공격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직 한 발도 쏘지 않았는데 이미 쏘지 말아야 할 상황까지 정의되어 있다는 걸요. 미국식 사고방식에서는 쏠지 말지를 현장 지휘관이 판단합니다. 하지만 한국식 시스템에서는 그 판단 기준이 미리 문서화되어 있었어요. 지휘관의 재량이 아니라 규칙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였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장비가 아니라 시스템이다라고요. KGB라는 폭탄 자체보다 그 폭탄을 운용하는 방식이 더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무기의 성능을 믿는 게 아니라 무기를 사용하는 인간의 실수를 불신하는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모든 단계마다 확인 절차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태국 장교가 제게 물었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로 세밀하지는 않다고요. 장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한국 팀이 오고 나서 우리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이제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활주로에 전투기 몇 대가 서 있었지만 아무도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절차대로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제 안에 있던 의심이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홍보용 자료가 아니었어요. 30년 동안 현장에서 다듬어진 진짜 시스템이었죠. 김도윤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내일 실제 출격 준비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기대보다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오늘 본 문서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특히 투하 중지 조건이라는 게 현장에서 정말 지켜지는지가 궁금했죠.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메모장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페이지 절반이 이미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어요. 워싱턴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저는 KGB의 성능을 확인하러 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도착 첫날 저는 폭탄 하나 구경하지 못한 채 문서만 읽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더 많은 걸 알려줬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왜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었을까? 그냥 좋은 무기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스쳐갔습니다. 어쩌면 좋은 무기란 성능이 아니라 운용 방식에서 결정되는 건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내일 출격 준비 과정을 보면 답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내일 제가 목격할 장면이 제 25년 경력 전체를 뒤흔들 만큼 충격적일 줄은요. 한국식 절차가 실제로 전쟁을 멈추는 순간을 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저는 기지 작전실에 있었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잔 상태였지만 피곤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긴장감이 온몸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작전실은 생각보다 작았지만 벽면 전체를 채운 대형 스크린과 수십 개의 모니터가 이곳이 전쟁의 심장부라는 걸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창밖 활주로에는 전투기 4대가 일렬로 정렬해 있었고 날개 아래에는 KGB가 단단하게 장착되어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 윤곽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수많은 출격 장면을 봐왔지만 이렇게 가까이에서 실전 출격을 직접 지켜보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죠. 대형 스크린에는 오늘 임무의 핵심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표적은 캄보디아 국경 인근에 위치한 로켓 발사 거점이었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여러 숫자들 중에서 2개가 특히 눈에 들어왔는데 투하 거리 103km와 예상 원형 공산 오차 4에서 7m라는 수치였죠. 103km면 적의 방공망 완전히 바깥에서 투하할 수 있다는 뜻이었고 원형 공산 오차 4에서 7m면 건물 하나만 정확히 파괴하면서 옆 건물은 건드리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김도윤이 제 옆에서 태블릿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는 어젯밤과 마찬가지로 말이 거의 없었고 다만 손에 들린 화면만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의 체크리스트에는 이미 40개 이상의 항목이 완료 처리되어 있었고 남은 건 5개 정도였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조종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바로 그때 김도윤의 태블릿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알림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짧고 날카로운 비프음이 작전실 전체에 울려 퍼졌죠. 동시에 대형 스크린 한쪽 구석에 빨간색 메시지가 떴는데 민간시설 가능성 겹침 일건이라는 문구였습니다. 작전실 전체가 그 순간 얼어붙은 것처럼 멈췄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김도윤이 시선을 화면에 고정한 채 대답했어요. 표적 좌표가 민간시설과 겹칠 가능성이 감지됐습니다. 반경 50m 이내에 민간시설로 등록된 건물이 있어요. 3년 전 데이터인데 현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격 예정 시간까지 12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조종사들은 이미 전투기가 있는 활주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저는 다급한 마음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걸 확인하면 출격 시간을 완전히 놓치는 거 아닙니까? 태국 장교가 천천히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규칙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작전팀장이 무전기를 집어들었어요. 출격 대기 명령이 즉각 하달됐습니다. 활주로를 향해 걸어가던 조종사들의 발걸음이 일제히 멈췄죠. 전투기들은 엔진이 굉음을 내며 켜진 상태 그대로 제자리에 멈춰 섰어요. 저는 그 광경을 눈앞에서 지켜보면서도 쉽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실전 출격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경고음 단 하나로 모든 것이 완전히 정지해버린 거였어요. 김도윤은 전혀 당황하거나 흔들리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빠르게 조작하며 관련 데이터를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25년 동안 전 세계 군사 상황을 분석해왔지만 이런 장면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국이었다면 이 정도의 불확실성으로 출격을 멈추는 일은 절대 없었을 겁니다. 저는 김도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서 물었어요. 이 항목이 원래부터 체크리스트에 있는 겁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네, 이 항목은 30년 동안 삭제 요청이 가장 많이 들어왔던 줄입니다. 저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서 더 깊이 물었죠. 삭제 요청이요? 왜 그랬습니까? 김도윤이 잠시 태블릿에서 눈을 떼고 저를 바라봤어요. 현장에서는 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 항목 하나 때문에 출격이 5분, 10분 지연되면 작전 전체가 틀어질 수 있다고 항의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차라리 이 항목을 빼고 빠르게 움직이자는 의견이 매번 나왔죠.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지운 적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저는 왜 그랬느냐고 물었어요. 그의 대답은 짧지만 묵직했습니다.
민간인이 죽으면 전쟁에서 이겨도 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30년 동안 배운 교훈이에요. 폭탄 하나 더 떨어뜨리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죽은 민간인은 되살릴 수 없어요. 저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폭탄을 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었어요. 쏘지 말아야 할 순간을 정확하게 잡아내기 위해 존재하는 거였죠. 어젯밤 봤던 표적 우선순위 고정표, 투하 중지 조건표, 그리고 지금 이 민간시설 겹침 확인 항목까지 모든 게 하나의 철학으로 단단하게 엮여 있었습니다. 살상이 아니라 마비, 파괴가 아니라 정밀, 그리고 무엇보다 민간인 보호라는 철학이었어요. 10분 정도가 흘렀을까요? 김도윤이 태블릿에서 고개를 들며 작전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확인 완료됐습니다. 문제가 된 건물은 3년 전까지 민간 병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완전히 폐쇄된 상태입니다. 위성 사진과 현지 정보를 교차 확인한 결과 해당 건물에 민간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출격이 바로 재개되지는 않았어요. 김도윤이 추가로 말을 이었습니다. 표적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투하 각도와 접근 시간을 조정하겠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해당 건물 방향에서 진입해야 했는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반대편에서 접근하는 걸로 경로를 수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설령 정보가 틀렸더라도 해당 건물 쪽으로는 파편이 절대 튀지 않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민간인이 없다는 게 확인됐는데도 한 번 더 안전장치를 추가하는 거였어요. 미국에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접근 방식이었죠. 시간이 곧 자원이고 생명인 전장에서 이렇게까지 신중하고 철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정된 작전 계획이 대형 스크린에 새롭게 표시됐어요. 변경된 투하 각도와 접근 경로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됐고 민간시설 겹침 해소 확인이라는 초록색 메시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작전팀장이 다시 무전기를 집어들었어요. 출격 재개 명령이 떨어졌죠. 조종사들이 전투기를 향해 전력으로 뛰어갔고 잠시 후 엔진 굉음이 작전실 벽을 뚫고 들어오는 것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꺼내서 굵은 글씨로 한 문장을 적었어요. 전쟁을 멈춘 건 지휘관의 명령이 아니라 시스템의 절차였다.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 지휘관이 직접 판단을 내립니다. 출격할지 말지를 그 자리에서 결정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판단이 아니라 규칙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멈추게 하고 철저한 확인 과정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다시 움직이게 하는 구조였죠. 김도윤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는 활주로를 향해 달려가는 조종사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취소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중단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옳았어요. 만약 저 경고음이 없었다면, 만약 저 체크리스트 항목이 30년 전 어느 시점에 삭제됐다면 어쩌면 오늘 무고한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전투기들이 활주로를 힘차게 박차고 이륙했어요. 굉음과 함께 새벽 어둠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져갔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다듬어진 이 시스템이 실전에서 정말로 제대로 작동할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강한 기대감도 피어올랐습니다. 방금 제 눈앞에서 목격한 장면이 결코 허튼 게 아니라면 한국식 정밀 타격은 제가 그동안 알아왔던 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는 확신이 조금씩 생겨났죠. 작전실 안의 모든 시선이 대형 스크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메모장을 천천히 덮고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폭탄이 표적에 떨어지는 그 순간 30년 시스템의 진짜 가치가 숫자로 증명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그 결과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줄은요. 전투기가 이륙한 뒤 작전실은 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대형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화면에는 전투기 편대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4개의 점이 국경선을 향해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움직임을 지켜봤어요.
김도윤이 제 옆에서 태블릿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곧 투하 지점에 도달합니다. 예상 시간 4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크린을 계속 주시했어요. 전투기들이 국경선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전진하지 않았습니다.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선회하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김도윤에게 물었어요. 왜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표적까지 아직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가 화면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투하 거리 110km면 충분해요. 저 위치에서 투하하면 적 방공망 완전히 바깥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어요. 110km라는 거리가 어떤 의미인지 머릿속으로 계산해봤죠. 적의 방공 시스템이 아무리 뛰어나도 110km 밖에서 날아오는 폭탄을 요격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 말은 조종사가 전혀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폭탄만 투하하고 바로 이탈하면 되는 거였죠. 저는 미국의 제이담이나 다른 정밀 유도 폭탄들을 떠올렸습니다. 대부분 투하 거리가 30km에서 70km 수준이었어요. 110km는 그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였죠. 스크린에 새로운 메시지가 떴습니다. 투하 준비 완료라는 문구였어요. 작전실의 긴장감이 다시 한번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주시했어요. 잠시 후 투하 완료라는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전투기 편대는 즉시 방향을 틀어 귀환하기 시작했어요. 김도윤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조종사들은 목표 상공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폭탄을 투하하자마자 바로 이탈한 거였죠. 저는 김도윤에게 물었습니다. 폭탄이 목표까지 어떻게 날아가는 겁니까? 110km나 되는 거리를요. 그가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KGB는 투하되면 날개를 펼쳐서 활공합니다. 로켓 추진이 아니라 글라이더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GPS와 관성항법 시스템이 목표 좌표를 계속 추적하면서 스스로 경로를 조정하죠.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마트 폭탄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어요. 태국 작전팀장이 무전기로 뭔가를 확인하더니 작전실 전체에 알렸습니다. 명중 확인은 상황실에서 합니다. 위성 영상 수신까지 약 3분 소요됩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3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작전실 안의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드디어 위성 영상이 갱신됐습니다. 스크린에 표적 지역의 사진이 떴어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었던 지휘 및 통신 시설의 모습이 보였어요. 건물 중앙부가 정확하게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주변이었어요. 바로 옆에 있는 건물들은 멀쩡했습니다. 창문 하나 깨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죠. 화면 하단에 수치가 표시됐어요. 원형 공산 오차, 그러니까 CEP가 약 3에서 5m라는 숫자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잠시 말을 잃었어요. CEP 3에서 5m라는 건 투하된 폭탄의 절반 이상이 표적 중심에서 5m 이내에 떨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110km를 날아와서 5m 오차라니, 이건 제가 알던 정밀도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수치였어요. 김도윤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최대 오차 범위는 13m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3에서 5m 수준을 유지해요. 30년 동안 개선해온 결과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메모장을 꺼냈어요. 이 숫자들은 반드시 기록해둬야 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의 영상이 떴어요. 탄약 저장 시설이었습니다. 역시 정확하게 파괴되어 있었어요. 주변 지역에는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세 번째 표적인 로켓 운용 거점도 마찬가지였어요. 폭격은 넓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확했죠. 작전팀장이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했어요. 지휘 통신 기능 완전 상실. 탄약 보급 경로 차단. 로켓 발사대 운용 불가 확인. 저는 그 말들을 하나하나 메모했습니다. 적은 아직 존재했어요. 병력도 남아 있었고 장비도 일부는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멈춰선 거였어요. 지휘 체계가 무너지고 탄약 보급이 끊기면 아무리 많은 병력이 있어도 싸울 수가 없거든요. 작전실 안의 분위기는 이상하게도 조용했습니다.
환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없었죠. 모두가 담담하게 결과를 확인하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이었다면 이 정도 성과에 모두가 흥분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마치 평소에 하던 일을 한 것처럼 차분했어요. 김도윤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과시가 아닙니다. 전쟁을 키우지 않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원한 건 적을 전멸시키는 게 아니라 적의 공격 능력을 마비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확하게 달성됐어요.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 폭탄은 그냥 비싼 무기가 아니었어요. 기존에 있던 MK82 폭탄에 날개와 유도 키트를 장착한 것뿐이었죠. 새로 개발한 게 아니라 기존 자원을 업그레이드한 거였습니다.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달성한 전형적인 사례였어요. 미국의 제이담 계열 폭탄들과 비교해도 가격 대비 성능이 월등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적었어요. 이건 한 번 쓰고 끝나는 무기가 아니다. 누가 써도 같은 결과를 내는 무기다. 한국이 만든 건 단순한 폭탄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다루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시스템이었어요. 정밀한 절차와 정밀한 무기가 결합되면 초토화 없이도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였죠. 작전팀장이 최종 보고를 마쳤습니다. 민간 피해 제로, 아군 피해 제로, 작전 목표 100% 달성이라는 결과였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들으며 25년 동안 봐왔던 전쟁들을 떠올렸습니다.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폭격에 희생됐어요. 정밀 타격이라고 해도 항상 부수적 피해가 있었죠. 하지만 오늘 이 작전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김도윤이 태블릿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이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수치와 영상을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제 보고서에 이 내용을 담겠습니다. 워싱턴에서 이 숫자들을 보면 분명히 놀랄 겁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벽에 시작된 작전이 아침이 되기 전에 끝난 거였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싸우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전쟁을 줄이는 나라였습니다.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전쟁을 관리하는 방식을 수출하는 나라였죠. 그리고 그 방식은 오늘 실전에서 완벽하게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 숫자들이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요. 그리고 그 숫자들을 둘러싼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될 거라는 것도요. 태국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메모를 정리하고 숫자들을 다시 확인했어요. 110km 투하 거리, 원형 공산 오차 3에서 5m, 민간 피해 제로, 작전 목표 100% 달성. 이 숫자들은 제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이었습니다. 한 글자도 과장하지 않았어요. 보고서 초안을 완성하는 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저는 KGGB의 성능과 한국식 운용 체계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했어요. 30년 동안 다듬어진 체크리스트, 민간시설 겹침 확인 절차, 출격 중단 시스템까지 모든 걸 담았습니다. 이 보고서가 상부에 올라가면 미국 국방부도 한국 무기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거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보고서가 상부로 올라간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첫 번째 수정 요청이 도착했습니다. 국무부 검토 의견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이었어요.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눈을 의심했습니다. 무기 명칭은 최소화하고 플랫폼 성능을 중심으로 정리하라는 지시였어요. 플랫폼이라는 건 전투기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미국이 만든 전투기요.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이해했어요. KGGB라는 이름을 빼고 한국산 무기의 성능을 숨기고 대신 미국 전투기가 훌륭한 성과를 냈다는 식으로 바꾸라는 거였죠. 저는 키보드 위에 올려놓은 손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수정이 아니라 왜곡이었어요. 그래도 일단 수정본을 작성해봤습니다. 상부의 요청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수정본을 읽어보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정밀 타격 성공이라는 문장만 남아있었습니다. 110km라는 투하 거리도
원형 공산 오차 3에서 5m라는 정밀도도 로켓 발사대 마비라는 구체적 성과도 모두 사라져 있었죠.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이대로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에는 그냥 태국 공군이 정밀 타격에 성공했다라고만 기록될 거예요. KGGB가 뭔지, 한국이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그 시스템이 어떻게 민간인을 보호했는지는 아무도 모르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국 국방부를 통해 전달된 메시지가 도착한 거예요. 발신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누가 보낸 건지 뻔했습니다. 성과를 과도하게 부각하는 발표는 지역 안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신중한 접근을 권고합니다. 외교적 수사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입 다물라는 거였죠. 저는 즉시 알아챘습니다. 중국이었어요. 중국은 KGGB가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표준이 되는 걸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지역의 무기 시장은 중국과 미국이 양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산 정밀 유도 폭탄이 실전에서 이 정도 성과를 냈다는 게 알려지면 다른 나라들도 한국 무기를 찾게 될 거였죠. 중국으로서는 그걸 막아야 했습니다. 미국의 압박과 중국의 견제가 동시에 들어온 거였어요. 방향은 달랐지만 목표는 같았습니다. 한국 무기의 성과를 축소하거나 숨기라는 거였죠.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두 개의 선택지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무난한 보고서였어요. 상부의 요청대로 KGGB 명칭을 빼고 숫자를 줄이고 플랫폼 중심으로 정리하는 거였죠. 이렇게 하면 보고서는 조용히 통과될 거예요. 아무도 저를 문제 삼지 않을 겁니다. 25년 경력에 흠집 하나 없이 은퇴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선택지는 사실 그대로의 보고서였습니다. KGGB 명칭을 명시하고 모든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한국식 운용 체계의 우수성을 기록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면 분명히 마찰이 생길 겁니다. 상부에서 불만을 표시할 거고 어쩌면 제 경력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었죠. 저는 태국에서 봤던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새벽 작전실에서 울렸던 경고음, 출격 직전에 멈춰 선 전투기들, 그리고 김도윤이 했던 말이요. 이건 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규칙입니다. 그 사람들은 시간이 부족하고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도 규칙을 지켰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체크리스트 항목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규칙을 지켰는데 나는 왜 못 지키는 거지? 분석관의 규칙은 사실을 기록하는 거잖아. 상부가 원하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잖아. 25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왜 지금 와서 다르게 해야 하는 거지? 저는 결심했습니다. 보고서 파일을 다시 열었어요. 수정본을 삭제하고 원본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조정했어요. 요약문은 최소화했습니다. 상부에서 원하는 대로 간결하게 정리했죠. 하지만 본문에는 모든 숫자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KGGB 명칭 명시. 투하거리 최대 110km. 원형 공산 오차 3에서 5m, 최대 13m. 민간 피해 회피 절차 상세 기술. 저는 한 글자도 빼지 않았습니다. 요약만 읽으면 무난해 보이지만 본문을 읽으면 모든 사실이 다 들어있는 구조였어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본 보고서의 모든 수치는 현장 확인 및 위성 영상 분석을 통해 검증되었으며 원본 데이터는 별첨 자료로 보관됩니다. 이 문장은 나중에 누군가 이 보고서를 수정하려 해도 원본이 남아있다는 걸 명시하는 거였어요. 저는 결제 요청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렸습니다. 잠시 망설였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태국에서 봤던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김도윤이 담담하게 말했던 그 문장이요. 민간인이 죽으면 전쟁에서 이겨도 지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을 숨기면 보고서가 통과돼도 진 거였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온 분석관으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였죠. 저는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결제 요청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였어요.
요약은 바꿀 수 있어도 숫자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지킬 수 있는 규칙이었죠. 창밖으로 워싱턴의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봤던 새벽 하늘을 떠올렸어요. 전투기가 이륙하던 그 순간 작전실에 울려 퍼지던 엔진 소리, 그리고 숫자로 증명된 정밀함. 그 모든 게 이 보고서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숫자들을 지우려 하겠지만 적어도 원본은 남아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보고서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그 파장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를요. 결제 요청을 보낸 지 사흘 뒤, 저는 국방정보국 본부 5층 대회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용 리모컨을 손에 쥐고 대형 스크린 앞에 섰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최대한 담담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5년 경력 동안 수없이 보고서를 발표해왔지만 오늘처럼 긴장되는 날은 처음이었어요. 회의실에는 15명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보, 국무부 동남아 담당관, 합참 소속 대령들, 그리고 정보 분석 담당관들이었어요. 한쪽 구석에는 제가 모르는 얼굴들도 있었는데 아마 외교부나 다른 기관에서 온 사람들인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태국 공군 정밀 타격 작전 성과 분석이라는 제목이 스크린에 떴어요. 저는 마이크에 대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정보국 동남아 담당 분석관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제가 직접 태국 현지에서 확인한 작전 성과입니다. 요약 슬라이드는 간결하게 넘겼어요. 상부에서 원했던 대로 플랫폼 중심의 표현을 사용했고 구체적인 무기 명칭은 최소화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슬라이드부터는 달랐어요. 본문이 시작되는 부분이었죠. 저는 리모컨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수치와 현장 기록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KGGB라는 명칭이 스크린에 처음 등장했을 때 회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몇몇 사람들이 자세를 고쳐 앉았고 누군가는 펜을 들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을 이어갔어요. KGGB는 한국이 개발한 활공 유도 폭탄입니다. 기존 MK-82 폭탄에 날개와 GPS 유도 키트를 장착한 형태로 투하 후 글라이더처럼 활공하며 목표를 향해 날아갑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투하 거리 110km라는 숫자가 크게 떴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번 작전에서 확인된 최대 투하 거리입니다. 110km면 적의 방공망 완전히 바깥에서 투하가 가능합니다. 조종사는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도 정밀 타격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손을 들었어요. 국방부 소속으로 보이는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잠깐요, 110km라고요? 기존 정밀 유도 폭탄들은 대부분 30에서 70km 수준인데 그 수치가 정확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위성 영상과 운용 로그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KGGB는 고고도에서 투하하면 활공 거리가 100km를 초과합니다. 이번 작전에서 실제로 증명됐고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원형 공산 오차 수치가 떴어요. CP3에서 5m, 최대 13m라는 숫자였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110km를 날아와서 이 정도 정밀도를 유지했습니다. 투하된 폭탄의 절반 이상이 표적 중심에서 5m 이내에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회의실이 더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안경을 벗어서 닦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며 현장 사진을 보여줬어요. 위성으로 촬영한 폭격 전후 비교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첫 번째 표적이었던 지휘통신 시설입니다. 건물 중앙부만 정확하게 파괴됐고 바로 옆 건물들은 창문 하나 깨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하며 말을 이었어요. 여기 보이는 건물이 표적에서 불과 30m 떨어진 민간 시설인데 피해가 전혀 없습니다. 한 검토관이 질문했어요. 민간 피해가 정말 제로입니까? 확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위성 영상, 운용 로그, 현장 기록까지 3중 교차 확인을 거쳤습니다. 태국 군 당국의 후속 조사 결과도 동일합니다.
민간 피해 제로, 아군 피해 제로, 작전 목표 100% 달성입니다.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숫자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110km, 3에서 5m, 민간 피해 제로. 이 세 가지 수치를 부정하려면 제가 제시한 모든 증거를 뒤집어야 했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결론 페이지였습니다. 스크린에 제가 쓴 문장이 떴어요. 이번 작전의 성과는 무기 단품이 아니라 정밀 운용 체계의 재현성에 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설명을 마무리했습니다. KGB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무기를 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30년 동안 현장에서 다듬어진 체크리스트와 절차를 함께 제공했고 그게 이번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차관보가 서류를 넘기며 질문했습니다. 이 보고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다른 검토관들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수정 없이 통과시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담담한 결론이었어요. 반박도 없고 추가 수정 요청도 없고 그냥 통과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로 나왔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리모컨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그제야 제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하지만 해냈어요. 보고서가 통과됐다는 건 그 안에 담긴 모든 숫자가 공식 기록으로 남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며칠 뒤 외교 라인을 통해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중국이 성과 확산 자제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여러 채널로 보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보고서는 내부 공식 기록으로 확정된 뒤였거든요. 물론 이 보고서가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존재 자체를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 국방정보국의 공식 문서로 영원히 남게 된 거였죠. 더 큰 변화는 태국에서 왔습니다. 태국 국방부가 후속 조치를 발표했어요. KGB 운용 기준을 전체 공군으로 확대하고 다른 기종에도 통합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줄이었어요. 정밀 타격 및 절차 중심 교리를 공식 채택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이게 전과보다 더 큰 변화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전과는 한 번의 성공이에요. 하지만 교리는 앞으로의 모든 작전에 적용되는 기준이죠. 태국 공군이 한국식 운용 방식을 공식 교리로 채택했다는 건 한국이 새로운 표준을 만들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동료 분석관이 제자리로 왔어요. 보고서 통과됐다면서요? 발표도 잘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이건 축하받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사실을 기록한 것뿐이니까요. 동료가 물었어요. 그래도 상부에서 수정 요청 안 들어온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오늘 조용히 넘어갈 거예요. 뉴스에 나오지도 않을 거고요. 하지만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누군가는 이 보고서를 찾아볼 거예요. 그때 이 숫자들이 기준이 될 거예요. 저는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보고서 파일 옆에 태국 국방부의 발표문이 열려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무기 수출국 목록에서 중간 어딘가에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이 보고서에서는 적어도 태국의 교리 문서에서는 한국은 새로운 기준을 만든 나라였어요. 저는 보고서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스크롤을 내렸어요. 제가 남긴 결론 문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번 작전의 성과는 무기 단품이 아니라 정밀 운용 체계의 재현성에 있다. 그 문장은 삭제되지 않았어요. 수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쓴 그대로 공식 기록에 남은 거였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워싱턴의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봤던 새벽을 떠올렸어요. 전투기가 이륙하던 그 순간, 경고음이 울리던 그 순간, 그리고 김도윤이 담담하게 말하던 그 순간을요. 그 모든 게 이제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숫자로, 문장으로, 그리고 공식 문서로요. 보고서가 최종 승인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다른 업무들에 파묻혀 지냈어요. 중동의 새로운 분쟁, 동유럽의 긴장 고조, 그리고 끝없이 쏟아지는 분석 요청들이 제 책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태국 건은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가끔씩 그 새벽의 기억이 떠오르곤 했죠. 어느 날 오후 저는 후속 보고서를 위해 태국 국경 지역의 최신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에서 업데이트한 자료였어요. 화면에 뜬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마우스를 쥔 손을 멈춰야 했습니다. 피란민 50만 명. 그 숫자가 그대로였어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처음 이 사태가 시작됐을 때 5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고 지금도 그 숫자 그대로였습니다. 추가 대피가 없었다는 뜻이었어요. 전쟁이 확대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만약 상황이 달랐다면 어땠을까요? 중국산 다연장 로켓이 실제로 발사됐다면, 태국이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면 피란민 숫자는 2배, 3배로 늘어났을 거예요. 100만 명, 어쩌면 150만 명이 집을 잃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국경 지역 전체가 불바다가 됐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50만 명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중 상당수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위성 사진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중국산 로켓이 배치됐던 지역, 처음에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던 그 구역의 현재 모습이었어요. 지도에는 완전 파괴 구역이라고 표시된 곳이 없었습니다. 지휘시설, 통신시설, 탄약 저장소만 정확하게 파괴되어 있었고 그 주변의 민간 지역은 그대로였어요. 학교 건물이 보였습니다. 병원 건물도 보였어요. 시장으로 추정되는 구역도 온전했습니다. 도시는 남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의도된 결과였죠. KGGB와 한국식 운용 체계가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초토화가 아니라 마비, 파괴가 아니라 정밀, 그 철학이 현실에서 증명된 거였습니다. 전쟁터 한가운데서 민간인의 일상이 보호받은 거였어요.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 갈 수 있는 건물이,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시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태국 국방부의 내부 평가 보고서가 저희 손에 들어왔어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문서였지만 동맹국 분석관에게는 공유가 됐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었어요. 대부분은 예상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작전 성과, 장비 평가, 인력 운용 등 일반적인 군사 보고서의 형식을 따르고 있었죠.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한 문장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태국 공군 지휘관의 발언을 인용한 부분이었어요. 우리는 이번에 이긴 게 아니다. 더 큰 전쟁을 피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펜을 들어 밑줄까지 그었어요. 이게 바로 이번 작전의 본질이었습니다. 승리가 아니라 회피, 파괴가 아니라 억제, 적을 전멸시키는 게 아니라 적의 공격 능력을 마비시키는 것. 그게 한국식 정밀 타격의 목표였고 태국 지휘관도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 한 문장이 제가 태국에서 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워싱턴 사무실에서 위성 사진을 보며 중국산 로켓의 위협을 분석하던 때였죠. 그때 저는 태국 공군의 무장 목록에서 KGGB라는 이름을 처음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제 생각은 이랬어요. 한국 무기? 그게 뭐지? 홍보용 아니야? 지금 생각하면 그 생각이 얼마나 얕았는지 부끄러울 정도예요. 저는 한국 무기를 그냥 또 하나의 수출 상품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무기의 저렴한 대안, 선진국 기술을 따라잡으려는 후발주자 정도로 취급했던 거예요. 하지만 태국에서 직접 본 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폭탄을 판 게 아니었어요. 전쟁을 관리하는 방식을 수출한 거였습니다. 30년 동안 현장에서 다듬어진 체크리스트, 민간시설 겹침 확인 절차, 출격 중단 시스템, 그리고 쏘지 말아야 할 순간을 정의하는 규칙들. 그 모든 게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서 태국에 전달된 거였죠. 무기의 성능보다 무기를 운용하는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는 걸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김도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태국 기지 작전실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화려한 설명도 없었고 자랑도 없었어요. 그냥 태블릿을 들고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담담함 뒤에는 30년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민간인이 죽으면 전쟁에서 이겨도 지는 겁니다. 그가 했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저는 책상 서랍에서 개인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담을 수 없는 저만의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펜을 들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적기 시작했어요. 큰 무기는 전쟁을 키운다. 더 강한 폭탄, 더 넓은 파괴력, 더 많은 살상. 그게 전통적인 군사력의 논리였다. 강한 쪽이 이기고 약한 쪽이 지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나는 25년 동안 그런 전쟁들을 봐왔다. 펜을 잠시 멈추고 생각했어요.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시리아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정밀 타격이라고 해도 항상 부수적 피해가 있었어요. 민간인 사상자 보고서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죠. 하지만 그게 전쟁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펜을 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본 건 달랐다. 정밀한 절차는 전쟁을 줄인다. 쏘기 전에 확인하고 쏘지 말아야 할 순간을 정의하고 최소한의 파괴로 최대한의 효과를 낸다. 이번 전쟁이 확대되지 않고 멈춘 이유는 한국의 30년짜리 방식 때문이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그 문장들을 다시 읽어봤어요. 이 메모는 공개되지 않을 거예요. 공식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보여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아야 했어요. 적어도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요. 25년 동안 전쟁을 분석해온 사람으로서 이번에 배운 건 반드시 기록해둬야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오후 햇살이 사무실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봤던 새벽을 떠올렸어요. 작전실의 긴장감, 경고음이 울리던 순간, 김도윤의 담담한 표정, 그리고 전투기가 이륙하던 장면까지. 그 모든 게 이제는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숫자로, 문장으로, 그리고 제 기억 속에. 한국은 이번에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었어요. 전쟁을 키우지 않는 법을 보여줬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게 이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지도 몰라요. 누구나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버튼 하나면 되니까요. 하지만 폭탄을 떨어뜨리지 말아야 할 순간을 아는 건 30년의 경험과 철학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죠. 저는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5년 동안 수많은 전쟁을 분석해왔지만 이번처럼 많은 걸 배운 적은 없었어요.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무기를 다루는 방식이 전쟁의 결과를 바꾼다는 걸 저는 태국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만든 건 한국이었어요. 작은 나라 하지만 30년 동안 묵묵히 시스템을 다듬어온 나라였죠. 사무실 문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태국 국경의 그 도시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피란민 50만 명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아이들은 다시 학교에 가고 시장에는 사람들이 북적이고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됐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도시가 남아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건 한국이 만든 30년짜리 시스템 덕분이었어요. 폭탄 하나의 성능이 아니라 그 폭탄을 쏘기 전에 수십 번 확인하는 절차 덕분이었죠. 민간인이 죽으면 전쟁에서 이겨도 지는 겁니다. 김도윤이 했던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으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생각했어요. 이 이야기는 뉴스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KGB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뭔가 있었다는 것조차 모를 겁니다. 하지만 기준은 남았어요. 전쟁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는 기준. 초토화 없이도 승리할 수 있다는 기준. 그리고 30년 동안 현장에서 다듬어진 시스템이 실전에서 작동한다는 기준이요. 한국은 그 기준을 만들었고 태국은 그 기준을 따랐고 저는 그 기준을 기록했습니다. 그게 이번 전쟁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요. 숫자는 남았고 기록은 남았고
그리고 50만 명의 피란민이 돌아갈 도시도 남았으니까요.